울산 현대자동차 본사 앞. 어제까지 돌아가던 라인이 오늘은 너무 조용합니다. 아이오닉은 중국으로, 제네시스는 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울산에 남은 건 곧 단종들, 구형 모델들 뿐이죠. 현대차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신규 채용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울산에서 탈출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자리가, 당신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현대차가 말하는 공식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현지 생산이 필수다. 관세 문제도 있고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하다. 많은 말처럼 들립니다.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대차가 지난 3년간 미국 조지아주에 쏟아부은 돈, 투자액이 55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7조 5천억 원입니다. 체코 공장 15억 달러, 2조 원. 인도네시아 공장 15억 달러, 2조 원. 합치면 12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으로 울산 공장을 현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로 갔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대차가 해외로 간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해 울산 생산직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생산직 평균 연봉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입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청난 격차는 아니죠. 그럼 왜 갔을까요? 진짜 이유는 노동조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울산 현대차 노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 5만 명. 파업 한 번 하면 회사가 멈춥니다. 2016년 파업 때 생산 차질이 3조 원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 조지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지아주는 미국에서도 노조 활동이 가장 약한 주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노동 권리주의입니다.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파업권도 제한적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바로 넉 달 전 일입니다. 2025년 8월 24일 한국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압도적이었습니다. 노조는 환호했습니다. 이제 파업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제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 노조의 힘이 막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 통과 바로 그 주부터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 첫째 주 현대차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추가 증설 확정, 3조 원 투자, 전기차 생산 능력 연간 50만 대로 확대. 울산 공장은 기존 생산 체제 유지. 신규 투자는 검토 중. 10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2반계 투자 확정, 2조 5천억 원 규모. 오창 공장은 현 수준 유지. 11월에는 SK 하이닉스도 움직였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 부지 매입 완료. 4조 원 투자 예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법을 얻는 동안 회사는 출국 티켓을 끊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 회사는 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 통과 석 달이 지난 지금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조사했습니다. 해외 투자 발표 건수 147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역설이 시작됐습니다. 노조가 강해질수록 회사는 멀어졌습니다. 노조가 요구를 높일수록 회사의 해외 투자는 늘어났습니다. 노조가 권리를 주장할수록 공장 이전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바로 지난주 현대차 울산 노조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법은 얻었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는 협상 테이블 대신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에게 준 것, 법적 권리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 일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025년 12월 16일 현재 한국 제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울산에서 일하는 48세 생산직 박조립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2098년에 현대차에 입사했습니다. 26살 때였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 중 하나였습니다. 고졸로도 들어갈 수 있었고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박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신차 라인을 울산에서 제외시키기 시작했죠. 아이오닉 6는 체코, 아이오닉 7은 미국 조지아, GV70 전기차는 미국 엘라베마. 울산에 배정된 건 그랜저 하이브리드, 소나타, 투싼이었습니다. 내년에 단종 예정이거나 판매량 반 토박난 모델이었죠.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이배로 가다간 울산 공장 자체가 문 닫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생산량이 더 줄어들면서 주 5일 근무가 주 4일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수입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9,200만 원 받던 박 씨가 올해는 7,500만 원 받았습니다. 1,7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에 140만 원씩 줄어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박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울산 공장 생산직 3만 명 전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3만 명 곱하기 1,700만 원이면 5,100억 원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 경제에서 5,1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식당, 카페, 마트, 부동산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한국 생산 비중을 30%로 줄입니다. 지금 55%거든요.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로 분산합니다. 울산은 연구개발과 고급 차종 소량 생산만 남깁니다. 생산직 인원은 지금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3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신규 채용을 안 하면 됩니다.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시키는 거죠. 한 해에 약 2,000명씩 퇴직합니다. 5년이면 10,000명입니다. 10년이면 2만 명입니다. 채용을 안 하니까 조합원 수도 줄어듭니다. 노조 힘도 약해집니다. 완벽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현대차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한국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멀리 가서 공장을 짓고 새로운 인력을 교육하고 품질 문제를 감수하면서까지 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제하기 쉬워서입니다. 울산 노조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파업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근무 조건 개선 요구하면 들어줘야 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회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반면 해외 공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조지아 노조 없습니다. 있어도 힘이 약합니다. 체코 정부가 친기업 정책 펼칩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느슨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근무 시간도 생산량도 모든 걸 회사가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생산 목표를 달성 못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말 근무를 강제했습니다. 거부하면 해고. 간단합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가 원하는 겁니다. 유연한 생산체제, 언제든 늘리고 언제든 줄이고 언제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노동자는 부품입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글로벌 자동화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기가팩토리 최신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공장 안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로봇들이 움직입니다. 자동차 차체를 들어 올리고
용접하고 조립합니다. 사람의 손길 없이 차 한 대가 완성됩니다. 생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올해 기준 40초입니다. 40초마다 전기차 한 대가 나옵니다. 하루 생산량 2100대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어떻습니까? 같은 급의 전기차를 만드는데 3분 40초 걸립니다. 테슬라의 5.5배입니다. 하루 생산량 350배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자동화율입니다. 테슬라 오스틴 공장 올해 자동화율 97%입니다. 100명이 일하는 공정을 로봇 8대와 사람 3명이 처리합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자동화율은 여전히 68%입니다. 같은 공정에 사람 32명이 필요합니다. 로봇을 더 들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노조가 있으니까요. 올해 초 현대차가 울산 노조에 제안했습니다. 로봇 도입하는 대신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로봇 도입 불가합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회사는 포기했습니다. 울산 대신 조지아에 로봇을 들였습니다. 결과는 울산 노조는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공장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어떻습니까? 올해 10월 도요타가 아이치현 공장 최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무인 공장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야간 작업은 100% 로봇이 합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동안 로봇만 일합니다. 차 350배가 나옵니다. 낮 시간에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합니다. 하지만 핵심 공정은 로봇이 담당합니다. 사람은 감독과 품질 관리만 합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더 나아갔습니다. 올해 7월 폭스바겐이 볼프스부르크 공장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로봇 비율을 87%로 올렸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습니다. 5,000명이 1,3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월 3만 대에서 5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노조는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제안했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생산직을 기술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로봇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노조는 받아들였습니다. 3년간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용접공이 로봇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조립공이 데이터 분석가가 됐습니다. 임금은 올랐습니다. 생산직 평균 연봉 4만 유로에서 기술직 6만 5천 유로로 상승했습니다. 회사도 이득입니다. 노조도 이득입니다. 상생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울산 노조는 여전히 로봇을 거부합니다. 회사는 울산 대신 조지아에 투자합니다. 결과는 울산은 구형 모델만 남고 신형 모델은 전부 해외로 갑니다. 세 번째 충격이 나옵니다.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국 정부가 현대차를 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지으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 줍니다. 조지아 공장에 15억 달러, 2조 원 받았습니다. 세금 감면도 받습니다.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 또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합치면 3조 원이 넘습니다. 체코는 어떻습니까? 유럽연합 보조금 받습니다. 인프라 지원 받습니다. 도로, 전기, 물, 다 정부가 깔아줍니다. 인도네시아는 토지 무상 제공, 관세 면제, 현지 부품 의무 사용 완화, 거의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합니다. 울산 공장 지원하면 특혜 논란 일어납니다. 왜 대기업 퍼주냐? 여론이 나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결과는 현대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로 갑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업은 이익을 쫓습니다. 돈 주는 곳으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현대차가 울산 생산 줄입니다. 협력업체도 따라 줄입니다. 울산의 현대차 협력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50개입니다. 지적 고용 인원이 8만 명입니다. 간접 고용까지 치면 15만 명입니다. 현대차가 생산량 반으로 줄이면 협력업체 주문도 반으로 줍니다. 협력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 자릅니다. 공장 문 닫습니다.
최재로 지난 3년간 울산협력업체 60개가 폐업했습니다. 60개. 한 해에 20개씩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올해만 벌써 23개가 더 문 닫았습니다. 제미역업체 55세 사장 이부품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0년 전 현대차 협력업체로 시작했습니다.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직원 150명, 연 매출 300억 원. 괜찮게 잘 나갔습니다. 아들도 회사 물려받을 생각으로 경영학 전공시켰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주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엔진 부품 발주를 체코로 넘겼습니다. 이유는 체코 공장 가동률 높이려고. 이씨 회사 매출이 300억에서 2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이 씨는 버텼습니다. 직원 줄이고 임금 깎고 비용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결정타가 왔습니다. 현대차가 내년부터 엔진 부품 발주를 완전히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기차 전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 회사는 끝입니다. 다음 달 폐업 예정입니다. 150명 직원 전부 실직입니다. 이게 한두 군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산 전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그 직원들이 실직합니다. 실직하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 줄면 자영업이 무너집니다. 자영업 무너지면 부동산이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울산 아파트 가격 2022년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2억 4,600만 원이 됐습니다. 5,400만 원 손해입니다. 전세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2억이었던 전세가 1억 6천만 원입니다. 집주인들이 울상입니다. 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공실률이 35%입니다. 10개 가게 중 3개 반이 비어 있습니다. 울산 삼산동 먹저골목. 예전엔 저녁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안 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네 번째 충격입니다.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 공장 밀렸습니다. 인도 공장도 늘렸습니다. 한국은 줄였습니다. 수원 사업장 축소했습니다. 기흥 사업장도 줄였습니다. LG는 어떻습니까? 배터리 공장 미국에 지었습니다. 폴란드에도 지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지었습니다. 한국은 오창 공장만 남았습니다. SK는 헝가리, 중국, 미국으로 퍼졌습니다. 패턴이 보이죠? 한국 대기업들이 전부 지금 같은 전략입니다.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깁니다. 한국엔 연구개발만 남깁니다. 그럼 한국 노동자들은 생산직은 사라집니다. 연구직, 사무직만 남습니다. 문제는 뭐냐? 생산직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현대차 전체 직원 12만 명 중 생산직이 7만 명입니다. 거의 60%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5세 생산직 최용접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고졸입니다. 2003년 현대차 입사했습니다. 22년 근무했습니다. 용접 기술 최고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 최 씨 라인이 폐쇄됩니다. 회사가 전환교육 제안했습니다. 사무직으로 바꾸라고요. 최 씨가 사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도 잘 못합니다. 엑셀? 처음 들어봤습니다. 파워포인트?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22년 용접만 했는데 갑자기 사무직 하라니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최 씨 같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수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 취업? 45세. 고졸 생산직을 어디서 받아줍니까? 중소기업? 임금이 반토막입니다. 현대차에서 8천만 원 받던 사람이 중소기업 가면 3,500만 원 받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자영업? 더 힘듭니다. 점점 심합니다. 망하는 가게가 더 많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망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결국 최 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으로 떨어집니다. 택배, 배달,
경비, 청소 이런 일 하면서 근근히 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세대와의 갈등입니다. 2019년 현대차 자녀 우선 채용 제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부모의 재직 이력이 곧 채용 가산점이 되는 구조. 구직 시장에서 수백 대 1 경쟁률을 뚫지 못해 좌절하던 청년들에게 이 소식은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이 없긴 했지만 2023년 마지막 채용 때 신규 입사자 1200명 중 380명이 정규직 자녀였습니다. 32%입니다. 3명 중 1명이 부모 찬스로 들어온 겁니다. 실력이 아니라 혈통으로 뽑는 건가요? 온라인과 거리에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을 원한다는 세대에게 이 제도는 과거 양반의 음서와 다를 바 없는 특권의 대물림으로 보였습니다. 노조 측은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낸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당연하다고 맞섰지만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현대차 노조는 투쟁하는 노동자에서 기득권을 방어하는 집단으로 이미지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균열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은 볼트를 조이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작업복, 똑같은 공구. 하지만 한 사람은 연봉 9천만 원대 정규직, 다른 한 사람은 연봉 3,800만 원대 비정규직. 한 사람은 정년이 보장되고 다른 한 사람은 1년 당일 계약 만료 통보를 언제 받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깊어졌고 라인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시야는 점점 정규직 권익 보호에 집중됐고 비정규직은 보호 울타리 밖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킹산직의 실체입니다. 높은 연봉, 평생 고용, 자녀까지 대물림, 특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특권이 지금 회사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인건비 총액 1조 2천억 원입니다. 같은 규모의 조지아 공장 인건비는 6,500억 원입니다. 절반입니다. 회사는 계산합니다. 울산에서 차 한 대 만드는 비용으로 조지아에서는 2대를 만든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답은 명확합니다. 이게 한국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대기업 생산직이라는 중산층의 핵심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기둥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적당한 소비, 세금 납부.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둥이 무너집니다. 대기업 생산직이 사라지면 중산층도 사라집니다. 남는 건 소수의 고소득 전문직과 다수의 저소득 비정규직, 양극화됩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0년 제조업 생산직 평균 임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300만 원입니다. 15년간 26%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물가를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3%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의 제자리입니다. 반면 전문직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직 평균 임금 2010년 7천만 원, 올해 1억 2천만 원. 71% 올랐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생산직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삼성, LG, SK 모든 대기업이 지금 생산직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면 임금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시장 원리입니다. 그럼 해법은 뭡니까? 정부는 말합니다. 재교육하세요. 평생교육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받으세요. 현실성 있을까요? 없습니다. 45세 생산직 근로자한테 코딩 가르쳐봤자 소용없습니다. 20년 용접하던 사람한테 파이썬 배우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설령 배운다 해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45세 신입 개발자를 어느 회사가 뽑습니까? 안 뽑습니다. 20대 신입을 뽑습니다. 싸고 젊고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45세는 비싸고 나이 들고 10년도 못 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재교육은 실패합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정부가 2015년부터 제조업 재교육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참여자 6만 명입니다. 이 중에 재취업 성공한 사람 1만 5천 명입니다. 25%. 나머지 75%는 실패했습니다. 돈만 날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까지 버팁니다. 그 다음은 운에 맡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생산직으로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생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월급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보십시오.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하냐고요? 기술을 배우십시오.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전문직,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직업 가십시오. 배치하기 어려운 일, 그게 미래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자녀를 생산직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현대차 들어가면 평생 안정적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차 생산직은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대신 자녀한테 교육 투자하십시오. 대학 보내십시오. 전문 기술 배우게 하십시오. 영어 배우게 하십시오.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국에서만 일할 생각하지 말고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준비시키십시오.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산 부동산 절대 사지 마십시오. 더 떨어집니다. 현대차 주식 조심하십시오. 단기적으론 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커지고 해외 판매 늘어나면 실적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불확실합니다. 차라리 현대차 해외 공장이 있는 나라 경제를 보십시오. 미국 조지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이 성장합니다. 현대차가 공장 지으면 일자리 생깁니다. 집력업체 들어옵니다. 지역 경제 성장합니다. 투자 기회는 그쪽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막으면 기업이 한국을 아예 떠납니다. 본사까지 옮깁니다.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보조금으로 붙잡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주는 보조금 3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만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여론도 안 좋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정부는 뭘 해야 하냐?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제조업 생산직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새로운 산업 육성에 집중하십시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이런 미래 산업에 투자하십시오. 생산직 노동자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재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늘리고 기간 연장하고 조건 완화하십시오. 일자리를 만들어줄 순 없어도 최소한 생계는 보장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울산을 떠나는 이유, 그건 단순한 효율성이 아닙니다. 조조를 피하고 정부 보조금 받고 통제하기 쉬운 환경 찾아간 겁니다. 냉정한 계산입니다. 기업의 본능입니다.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울산 생산직 3만 명, 협력업체 8만 명, 간접 고용 15만 명.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재교육은 실패하고 재취업은 어렵고 자영업은 위험하고 결국 빈곤층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문제입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전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산은 해외로, 연구는 한국으로. 결과는 생산직 일자리 소멸,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목격하고 있는 건 산업 구조의 대전환입니다.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옵니다. 바로 생산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변호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넉 달 전 통과된 그 법은 노조에게 권리를 줬지만 기업에게는 탈출 명분을 줬습니다. 법 통과 후 3개월간 해외 투자 발표가 83%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인과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안전하다는 생각, 이제 버리십시오. 대신 준비하십시오. 변화에 적응하십시오. 새로운 기술 배우십시오. 자녀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울산 생산직 노동자들처럼 됩니다. 오늘 2025년 12월 16일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는 또 한 대의 차가 조립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모릅니다. 5년 후에는 더더욱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원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일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